인생은 거대한 바둑판, 그 위에 던지는 오늘의 한 수. 만화가 윤태호의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 미생. 원 인터내셔널 종합상사 인턴사원 장그래. 어린 시절 꿈은 프로바둑 기사였다. 하지만 입단에 실패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취업의 문에 버려졌다. 바둑밖에 몰랐던 삶에서 철저히 바둑을 지은 삶으로. 숨돌릴 틈 없이 펼쳐지는 종합상사의 직장 생활이 신입사원 장그래와 일중독 오과장, 든든한 멘토 김대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아직 살지 못한 미생에서 언젠가 도달할 완생을 향해 오늘도 한 수 한 수 걸어가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만화가 윤태호는 누구나 자신만의 바둑이 있다고 훈수한다. 저 이야기가 너무 사실적이고 또 이제 감성적인 면이 많아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정도 댓글이 있었는데 성장기? 입문 시기?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이제 미대 가기 위해서 미술 공부 해왔었고요. 그리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서 고3 때 미대 실패하고 바로 만화 그리러 서울로 올라와서 허영만 생화실 들어가서 만화를 배웠죠. 25살 때 9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너무 엉터리 데뷔를 한 거죠. 스토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만화를 그린 거죠. 그래서 그거 그리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다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스토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다시 재데뷔를 했죠. 재데뷔한 다음에도 별로 그렇게 해피하게 뭐가 진행이 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연재하던 잡지가 폐간된 게 한 3군데쯤 되고 그다음에 계속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컴플렉스, 그다음에 미대 실패에 대한 어떤 분노,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못 벗어났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미술부 활동했던 친구들이 다 홍대, 서울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속상한 20대를 보냈었죠. 그래서 그때 했던 작품들은 대부분 개그 만화를 해도 약간 조소가 섞인 개그 만화, 좀 냉소가 섞여 있는 개그 만화들을 많이 했었고, 야후라는 만화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기 위해서 그렸던 만화인 거고,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야후를 연재를 하고 나서 두 주인공을 죽이면서 끝냈어요. 그랬더니 뭔가가 굉장히 상실감이 크게 왔어요. 만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만화가 아니라 아이들하고 노는 게 너무 뭔가가 채워지는 경험이 되면서 서서히 만화랑 멀어지고 그때 이제 별자리 공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됐죠. 만화 외적인 공부에 빠지게 됐죠. 주인공 장그래가 그러잖아요. 웹툰 초반에 이렇게 이제 어디 높이 올라가서 도시 불빛을 보면서 저 불빛들 중에서도 나에게 허락된 게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읊조리는 장면이 있는데 작가님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대사가 옛날에 남산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보면 밤에 올라갔다가 내려다보면서 그 불빛을 보면 이렇게 많은 빌딩이 서울에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아파트와 집들이 있는데 야, 여기 내 집 하나가 없네 라는, 보니까 다들 그런 생각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불빛을 넣은 거죠. 왜냐하면 회사는 낮에도 불 다 켜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불빛, 저 건물의 창 하나하나마다 누군가가, 어떤 팀인가가, 어떤 사람들은 저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저 큰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고, 저 사람을 위해서 책상과 의자와 컴퓨터와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과연 몇 명의 사람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일까? 저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저 사람들의 각각의 삶에 그 의미 부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로나 이런 데 나가보면 점심시간 되면 흰 와이셔츠 입은 샐러리맨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의 아이콘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하는 샐러리맨.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색칠을 칠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아무래도 읽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전에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셨고 이제 굵직굵직한 작품을 내고 계셨는데 워낙 이끼가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이끼로 데뷔한 작가로 네.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 평을 보니까요. 평생의 재능을 다 쓴 것 같다. 이끼에서. 예. 이 당시에 그런 평이 아니고 게시판에 있는 댓글이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본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작품 할 때 좀 그런 부담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같이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낮게 살아온 사람은 남이 평가하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해서 매우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남들은 나를 매우 잘 정확히 보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댓글이 나는 몰랐으나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사실 진짜 이끼에서 내 재능을 다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끼 후반부의 기도원 장면은 원래 그렇게 길게 갈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사 몇 줄을 쓰고 나서 갑자기 정말 무슨 누가 오신 것처럼 막 쓰여졌거든요. 그 씬이.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저 혼자서 쓴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내 재능보다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써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 고민이 있던 차에 그런 댓글을 보니까 염려가 됐죠. 이끼랑 이제 미생, 뭐 그 뒤에 전에 작품도 있지만 이제 많이 알려진 두 작품 비교해 보면 그림체도 많이 다르고 이야기도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분위기가. 근데 매번 이렇게 다른 시도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인내심 있게 하나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 쉽게 실증을 잘 느끼는 성격으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도 많이 다니고 어릴 때 그러니까 뭔가 정착한다라는 느낌을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 그림체가 너무 좋아, 이 그림체로 나는 꾸준히 가야지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제 좀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거죠. 그리고 일단 지겹고 같은 그림 그리고 있는 게 너무 지겹고 같은 패턴의 동호 반복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보람이 없어요. 그렇게 일하는 것이. 미생에서 완생으로 현주가 뽑는 세 권의 책. 팍팍한 일상도 난감한 상황도 한바탕 웃음으로 헤쳐나가기. 사무실에서 몰래 읽기 좋겠죠. 마크 트웨인의 유쾌하게 사는 법.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묘수와 꼼수는 정수로 받아라. 손무의 손자병법. 내 인생 8화를 차지하는 일의 의미에 대하여 월급과 승진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가는 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왜 내용 중에서 원 인터내셔널 입사한 사원들을 데리고 처음 간 외부 방문지가 네네. 그 해고 노동자들의 텐트였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좀 작가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당연히 의도가 있죠. 예, 사실은, 물론 그런 회사가 없죠. 네, 뭐 그게 맞습니다.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회사의 시스템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의 전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환타지는 저는 확보하고 싶고 그게 제 로망인 거죠. 그리고 제가 만화가 작가인데 제 만화에서 제가 그 정도의 허락도 제 스스로가 제 작품에 그 정도의 허락을 못 한다면 그건 제 작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쌍차 분향소가 서울 한 중심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보겠어요. 거기를 간다는 건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닌 거거든요. 거기를 가는 행위가.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건 우리의 일상이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라는 거를 좀 만화 내에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좀 일관적인 그런 코드가 있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상 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번이 바둑 네, 판에서 네. 벌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뭐 읽기도 그랬고 내부자들 지금 한겨레에서 연재하시는 만화도 그렇고 그 전의 이야기들도 그렇고 어떤 항상 그 판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사회나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판, 바꿀 수 없는 판, 뭐 시스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유독 다루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제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유독 그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80년대를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 치고 어떤 그 사회, 세상의 어떤 질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엄연히 우리를 강제하고 있는 어떤 질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지금 분단 상황이잖아요.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굉장히 수많은 법들 중에 분단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창작자로서 태도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의 이 부조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분단을 교묘하게 활용을 한 어떤 집단들과 그렇지 않은 집단들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의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잊는 순간 이 창작자는 과연 무엇을 수혈받아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회인식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바둑은 전체가 부분을 결정한다. 예. 이 땅이란 전체가 나라는 그 네. 존재를 결정한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결국 보면 이제 개인들 보면 바둑판 위에 바둑알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개인들에 대한 예.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작가님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사람이란 어떤 존재로 보이시는지. 누구나 다 자기 내면에 발전소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자가 발전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누가 돌려주는 그 마치 태엽식의 그 장난감 같이 누가 돌려준 것만큼만 움직이는 걸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공교육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치 그 손목시계 팔만 흔들어도 저절로 이 뭐 발전이 되는 것처럼, 태엽이 감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 그 자체가 결국 자기가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자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선이 항상 남에게 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이 남을 보면서 계속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자기 앞에 거울이 하나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예. 근데 작가의 말에서도 이제 밝히신 것처럼 뭐 IMF 이후 또 그 이후로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 또 경제 논리에 뭐 해서 해고당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약자들, 그러니까 산업화의 논리, 부동산의 논리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의 결말줄 가면 좀 시원한 이야기를 볼 수 있을까요? 환타지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예. 현실이지만 굴하지 않는 캐릭터들을 만들고 싶지, 이 친구들이 사장이 되고 막 이런 것은 우리나라 독자들을 욕먹이는 그 미생을 지지해준 독자들을 욕먹이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실 그대로의 절차로 가겠지만 굴하지 않는 캐릭터. 왜냐하면 어차피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예. 결국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닌가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 성장. 예. 살아가는 이야기지 살아내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다가 딱 성취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그 인생 살면서 몇 살 때마다 오는 그 인생의 허들을 넘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종착역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허들 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어느 지점인가에 죽게 되는 거고, 또 누군가는 그 다음에 또 넘어서 계속 가겠고, 그게 역사인 것 같아요. 그 허들을 넘어서 살아가는. 물론 만화에서는 이제 문을 연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살아가는 것들을 단지 묘사할 뿐이지 어떤 선명한 답, 태도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책에서처럼 누구나 자신만의 바둑이 있다. 그렇죠. 저는 이거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살아있지 못한 미생이라는 존재에서 제 몫의 삶이 생기는 완생으로 가려면 우리는 좀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
사람이 계속 남의 행동을 자기 행복같이 자기 몸에 이식해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진짜 행복해하는 지점이 어떤 면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자신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외부의 어떤 행복의 요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직업에서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행복했었지? 뭐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하고 그 일을 해서 그 일의 그 종목이 내 행복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지점이 나에게 행복했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부였는데 저도 그룹 사운드 해보고 싶어요. 이게 꿈은 아니에요. 그룹 사운드를 해서 그 당시 너가 어떠한 행복감을 맛봤는지 어떤 성취감을 맛봤는지 너의 삶에 있어서 그 지점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때 무엇으로 가장 크게 행복했었지? 이 지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자기를 볼 게 아니고 수십 장의 셀로판지를 수십만 장의 셀로판지를 세워놓은 총합이 나라고 본다면 그 중에 내 꿈은 핀셋 하나로 살짝 걷어 올리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정말 예민한 핀셋을 가지고 자기가 진짜 좋아했던 지점이 뭐였지 하는 레이어 하나를 딱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내가 이런 물건이었구나. 그래서 겸허하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아닐까. 왜 내용에서는 장그래 씨가 늘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다 정해져 있는 질서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하고 예. 질문을 하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계속 답을 모를 질문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걸까? 그런 행복이나 그런 걸 발견하는데 완성이 될 수 있는데. 장그래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캐릭터가 진짜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가 뭘 모르겠어요. 실존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려낸 캐릭터인데 결국은 얘가 질문하는 그 문장은 결국은 이 만화를 보는 독자가 그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장그래가 하는 질문은 자기가 알고 싶어서의 질문이 아니고 이 만화를 보는 독자들에게 하는 질문인 거죠. 예. 행복하세요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 다행입니다. 앞으로의 작가님 꿈 또는 다음 작품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보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대체되지 않을 저의 고유성을 획득한 작가. 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그것이 너무 만만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유해서 저만의 고유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그래서 제 지면이 나이 먹어서까지도 대체되지 않아서 그때까지도 신인 작가들하고 함께 어깨 싸움 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죠. 도시의 하루가 곱게 문을 바르고 하나둘 등을 켠다. 거리는 누군가로 가득 차고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두터운 소리, 얇은 소리, 젖은 소리, 성마른 소리, 누군가의 하루가 쏟아진다. 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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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내일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배반의 장미는 피었다 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톱니로 불리고 개미로 불리고 부대로 불리고 한 명 한 명의 불빛이 모여 우리의 밤을 밝히는 거니까.